중국의 산업정보부에서 2025년부터 노동자 10,000명당 500대의 로봇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3,5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한 나라 인구예요. 케플러 뭐 이런 거 보면은 옵티머스 그냥 카피캣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몇 개가 되겠어요. 네. 반도체 사이클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10년, 20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하는 이러한 슈퍼 사이클이 그려질 가능성도 높고 기계공학과의 전망이 매우 발달하는 의사만큼 돈 많이 벌 수 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아마존은 이전에 키바라는 로봇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쓰고 있었잖아요. 네. 디짓이 들어가 버리면은 키바는 이제 안 쓰는 겁니까? 아니요, 키바는 쓰죠. 계속해서 키바는 주로 우리가 큰 물류 짐을 갖다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죠. 네. 이걸 통으로 들고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통으로 들어서 사람 앞으로 갖다 주면 사람이 거기서 픽하고 얘는 다시 돌아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키바였고 오카도라는 영국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스에다가 이제 물건을 쌀 때 이 사람은 사과 주문했고 이 사람은 바나나 주문했고 파인애플 주문했고 이렇게 다 있으면 전체 얘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어서 박스를 밑에다 놔두고 네. 사과 주문하는 게 10개면은 가서 그 10개를 찾아다니면서 사과 한번 쑥 놓고 오고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죠. 자동차처럼, 소형 자동차처럼. 상품을 포장해주는 로봇도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갖다가 이 로봇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키바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사과를 갖다가 통으로 갖다 주는 키바는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디짓은 뭐냐면 이렇게 포장된 것이 컨베이어 벨트에 놔서 예를 들자면 이거는 옥수동 가는 컨베이어 벨트, 이거는 남영동 가는 컨베이어 벨트, 이거는 서초동 가는 컨베이어 벨트에 놔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물류에는 옷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계란이 있을 수도 있고 바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게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루틴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로 미리 프로그래밍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더라도 오류가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에 유연성이 발동이 되는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디짓이라는 로봇이 가가지고 예를 들면 초록색을 해놨어요. 그러면 5kg 미만. 그러면 요거는 이 무게라고 자기가 들어봐서도 알 수 있지만 색깔을 자기가 멀티모달이니까 인지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무게니까 내가 힘을 줄 때 요 정도는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색깔을 구별해서 무게를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또는 크기를 구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포장된 이 물건들에게 무게와 크기를 알려주는 신호를 줄 거예요. 그럼 로봇이 그것을 읽어서 정확하게 하면서 손을 갖다 대서 빠른 속도로 움직여주겠죠. 조금은 유연하게 계속해서 물건이 오면은 무슨 동으로 나눠줄 때 이 사람들이 엄청 손이 빠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 로봇도 점점 손이 빨라져야 되는 거고 손이 당장 빠르지 않다면 여기 사람 한 명을 배치하던 것을 디짓이라는 로봇을 3대를 배치하고 4대를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AI의 기능들이 발전하고 구동기의 성능이 좋아져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4대의 디짓이 있던 것을 한 대의 디짓으로 교체를 하면서 동일하게 인간 한 명이 했던 일들을 디짓이 해주는 처음부터 이 디짓이라는 아마존의 로봇이 한 대가 사람 한 명분은 못할 거예요. 그러기에는 유연성의 속도가 인간이 훨씬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런 식의 어떠한 진화들을 당장 가져오는데 디짓 4개 만드는 것이 사실 인간 한 명을 배치하는 것보단 초기 비용은 많이 든다 할지라도 하지만 산재의 위험성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거고 4대가 지금 일하는 것은 유연성은 인간을 못 쫓아가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흔히 말하는 학습 효과라는 것들이 있으면서 러닝 커브가 좋아지게 되면 이 4대가 한 대로 충분히 줄어서 인간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러닝 커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디짓을 초기에 투입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키바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설레발 쳤잖아요. 이제 모든 물류센터가 자동화된다. 근데 막상 써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고 그렇죠.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디짓이 메꾸게 되면 이제 정말 진정한 자동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예. 키바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용접 로봇 같은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과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키바에 굳이 인공지능 집어넣을 필요 없거든요. 다만 키바를 전체가 우리 공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물류창고에서 100대가 돌아다녀요. 이거 다 클라우드에 연결돼 있거든요. 얘네들을 조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충돌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다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공장이다. 그 정도 되면 AI를 쓸 수가 있죠. 말씀드렸던 항상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면 이거를 단순하게 해서 인간이 컨트롤링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간에 AI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면 굳이 키바에는 인공지능이 필요하지 않고 키바가 볼 줄 알고 저기 사과가 떨어졌으니까 난 피해가야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키바는 전통적으로 볼 때는 뭐 두산 로보틱스로 비교한다면 용접록 로봇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앞으로도 필요한 영역이다. 그렇죠. 루틴된 것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키바가 해결해 줄 거고 또는 오카도처럼 위에서 물건을 배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될 거고 이제 이것을 지역별로 분류해줘가지고 컨베이에 올리는 것은 이건 인간이 해왔던 건데 처음에는 DGC 인간의 속도를 못 쫓아가겠지만 학습 효과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음에 4대 5대가 인간의 한 명 역할을 하겠지만 점점 1대1 관계로 진화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로봇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는 쭉 한번 잘 들어본 것 같고요. 이제 이해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써주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중국이 만만치가 않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중국은 원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14억 인구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은 중국은 가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우선은 전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구가 이제 감소 포인트로 전환점을 돌았어요. 중국의 특히 1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훨씬 더 저렴한 인도로 공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벌써 많은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저가 저렴한 생산 비용을 공장을 중국에서 설치했으니 만약에 인간이 부족해서 노동력들이 만약에 부족해진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물론 중국이 지금 청년 실업률은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이유는 그들이 흔히 말하는 저임금 공장 노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설득해가지고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에다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23년 11월에 중국의 산업정보부에서 AI 로봇 정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산업 발전 계획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동자 10,000명당 500대의 로봇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해요. 2025년은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2027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중국의 노동 인구가 7억이 넘거든요. 네. 그러면 한 3,500만 대가 딸린다라는 거예요. 네. 3,500만 대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인 거고 중국이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냐면 전기 자동차 키운 거하고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 중국에 500개가 넘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까지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시장 내수 시장에서 500개의 기업이 경쟁하면서 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피라미드 스타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부도가 나는데 위에 있는 좀 잘 되는 기업이 어떻게 하냐면 얘네 그래도 우리보다 브레이크 시스템 잘 만들었어. 이거 인수해. 쟤는 그래도 모터를 잘 만드네. 저 기술은 우리가 모터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품 기술 얘네가 잘 만드네. 이거 인수해. 이러면서 계속 정리되면서 지금 10여 개가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 10여 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클러스터도 만들고 수백 개의 로봇 최종 제조회사도 만드는데 그 중에서 10개 정도의 글로벌 리드 기업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략을 2027년까지 만들겠다 그랬어요. 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벌써 유비테크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샤오미하고 바이두가 결합해 있는 거거든요. 네. 중국의 빅테크들 AI 기업에서의 어떤 능력도 갖고 있는 어떤 바이두도 결합을 하고 이러한 로봇 부분에 어마어마한 들어온 거 여러분들 뭐 케플러 뭐 이런 거 보면은 옵티머스 그냥 카피캣이거든요. 똑같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에도 지금 빠른 속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AI 로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이 중국이 제조 부분에서의 어떠한 세계적인 어떤 저가 제조, 적은 비용으로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제조 강국으로서의 이런 리더십을 계속해서 가져가겠다는 의도,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중국의 인구,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중국이 전략 산업으로 AI 로봇, 그러니까 중국도 이 부분을 미리 계획을 했다라는 거고 AI 폼팩터로서 로봇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는 지금 중국하고 더 앞서 나가는 건 미국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유럽까지 끼어들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공학이 바뀌는 거고 그러면 머신에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꼭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인공지능도 진화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로봇은 클라우드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클라우드보다 훨씬 더 큰 클라우드 시장이 열린다는 거고요. 그럼 클라우드에도 칩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로봇에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그 테슬라의 FSD가 작동이 되려면 하드웨어 3라는 것, 지금 이제 하드웨어 4로 업데이트가 됐고 하드웨어 5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칩을 만들기로 했죠. 지금은 TSMC가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는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칩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칩이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면 애플의 M1 칩 50개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추론을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하이엔드 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칩 시장도 로봇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건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중국이 목표하는 것을 이룬다라면 3,5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2027년까지. 한 나라 인구예요. 한 나라 인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몇 개가 되겠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칩들이 커진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도 이 시장 보고 있는 거고 네. 반도체의 사이클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반도체는 정확하게 이런 사이클, 수요 공급에서 사이클을 그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일부 학자들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요. 10년 동안 호황이 지속되는. 반도체 필요한 데가 너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반도체 칩이 이렇게 4, 5년 주기로 이렇게 파동을 그렸다라면 네. 이것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상승만 하는 이러한 슈퍼 사이클이 그려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돈 벌고 있는 건 거의 다 지금 데이터 센터잖아요.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19%를 작년에 MS가 사갔고 13%를 메타가 사갔으니까요. 이러한 데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테슬라도 많이 사가고 있고 이러한 주요 빅테크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었고 이 고객들이 대부분 데이터 센터에다 이걸 투여를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엔비디아의 계획대로 하면 버티컬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슈퍼컴퓨터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거기다도 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네. 우리의 데스크탑에는 그 하이엔드 칩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챗GPT를 쓰거나 클로드를 쓰거나 이럴 때. 그런데 로봇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자율주행이 되면 필요하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AI 로봇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함께 반도체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거고 자율주행이 커진다는 것도 반도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그러면 물론 전기차도 얘네는 아직 잘 못 만들어라고들 말씀하시다가 한 1, 2년 사이에 아니래 얘네가 제일 잘 판대 잘한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로봇은 지금 어때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튜브에다가 중국들도 로봇을 올려요. 자랑 삼아서. 네. 이런 거 외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이두가 이번에 냈던 것처럼 스틸 사진을 내면은 얘가 동영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기술을 볼 때는 생성 AI 기술이 대단히 진화되고 있다. 네. 중국도 데이터가 대단히 풍부하니까요. 우선 기계공학은 충분히 발전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AI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이 AI 기술이 충분히 발전했다고 한다면 로봇 만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봤을 때도 지금 1, 2년 만에 이런 식의 속도를 내는 것처럼 네. 두뇌가 받쳐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디테일을 밝히지 않아요. 구동기를 자기네들이 직접 제작을 한 건지 네. 아니면 외주를 준 건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피규어 AI를 보더라도 영상을 찍은 다음에 3배속으로 돌린 건지 6배속으로 돌린 건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디짓의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으로 안 되겠다 보니까 영국에다가 런던에다가 디짓을 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얘가 걷는 속도도 좀 직접 보고 인사도 하게 하라면서 근데 결코 느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짓은 대단히 많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야구 시즌 전 같다. 대전표의 지금 반 가까이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일부를 유럽 기업이 아주 조금 소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중국 기업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벌써 시즌이 내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건 내년부터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의 개막전이 언제 일어나면 2025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AI 로봇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에 따라서 판도 변화가 크게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1만 대도 되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3,500만 대 생산하려면은 그 공장에서 3,500년 생산해야 되네요. 와, 이거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조금 허풍이 좀 있죠. 허풍이 있는데 여러분 전기차에서 보셨던 것처럼 네. 정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차들 만들었어요. 네. 막 알리바바도 엄청 만들었어요. 별의별 아이디어를 뭐지 저거 그러면서 그 기술 일부를 다른 데 팔고 알리바바는 전기차 사업을 접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들이 이런 500몇 개의 스타트업, 전기차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처럼 있다가 막 빈 공장들과 폐허가 된 공장들도 나타날 정도로 문제가 많았었는데 네. 이런 기술들이 합치고 주면서 꼭대기 글로벌 리드 기업 대여섯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기술력이 커질 수 있었던 거는 우선은 왕창 키워서 이 중에 되는 놈 한두 명에게 몰빵해주겠다. 이것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고 AI 로봇에도 중국이 똑같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분명 과거 한 100년을 보면은 전쟁이 나도 탱크 어떻게 만들 건가, 뭐 장갑차 어떻게 만들 건가, 비행기 어떻게 만들 건가, 그 기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네. 또 이 자동차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지금도 엄청 많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내연기관 어려우니까요. 뭐 내연기관 차들 만드는 국가들 보면 보통 선진국들이 만들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껴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공학은 많이 발전을 했어요. 우선 지금 돈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선 인력은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의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계공학과를 안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계공학과의 전망이 매우 발달하는 의사만큼 돈 많이 벌 수 있다. 네. 이 메시지가 분명히 사회에 형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공부에도 의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형성이 돼야 인재가 지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에 지금 모여야 되는 거고 더 필요하다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저는 모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가 지금 앞으로의 가장 큰 중요한 산업이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봤을 때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 뭐냐? 첫 번째 반도체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더욱더 확장해야 될 부분인 거고 클라우드 사업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에서 지금 내놓을 만한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요만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여기에 흔히 말하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도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서 클라우드 사업 크거든요. 중국의 클라우드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키워서 들어가서 뭐 하겠느냐. 근데 시장이 이것이 10배 커진다고 한다면 중국이 3,500만 대를 여러분들 다 클라우드로 연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클라우드망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몇 배 큰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늦더라도 들어가서 최소한 버티컬 클라우드에서라도 우리가 전략 자산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는 한국의 빅테크 기업들 들어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AI 부분에서 로컬리티라고 하는 한국어를 좀 잘하는 로봇 AI 이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도 지금 프랑스가 지금 미스트랄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들 쫓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을 빨리 쫓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딥마인드라든지 오픈 AI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 데려온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 한국도 데려오거나 저는 굳이 한국 사람만 데려올 이유가 없다고 봐요. 미국 사람도 데려와서 한국에 데려오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서 AI를 만들던 똑같이 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는 AI를 미국 수준에 맞게끔 오픈 AI급에 맞게끔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과 환경들을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AI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조성할 수 있는 국가 전략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제 판이 저는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갈 슈퍼 사이클의 시작에 맞게끔 전략적 자산들을 갖다가 기업에 투자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의 사이클에 맞는 국가 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지금 생성 AI나 AI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가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모든 기술은 좀 정체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술의 S커브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뭐 GPT 같은 경우도 이미 너무 혼자서 독주하는 줄 알았는데 다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나면은 정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빨리 올라가서 그렇죠. 그 맨 위에서는 요만큼 차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뭐 전략의 차이고 영업의 차이고 이렇게 되니까 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우리도 투자해서 따라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렇게 S커브가 급속도로 올라가다가 정체기를 맞는데 네. 정체기를 맞으면 여기서 다시 S커브가 밑에서 하나 더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정체기를 맞고 네. 또 정체기를 맞을 때쯤에 또 S커브가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S커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올라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 한국에 기회가 있다. 오늘도 또 로봇도 하나 또 새로 시작을 해갖고 네. 어마어마한 또 내용들을 지금 배운 것 같은데요. 로봇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고 그렇죠. 저희가 AI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제 한 2, 3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로봇은 이제부터 계속 많이 다뤄야겠군요. 네네네. 네. 앞으로 로봇으로도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막 시작한 분야인데 이렇게 깊게까지 설명해주시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